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 내놓아라. 내 다리.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박달자의 험한 고갯길을 휘감아 돌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파열음을 토해내고 있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 낡아빠진 집신 한 짝에 의지해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기던 선비. 김선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불어대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정적 속에서 저승의 문턱에서나 들릴 법한 처연하고도 섬뜩한 여인의 곡소리가 그의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한 탓이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호신용 단도 자루를 꽉 움켜쥐었으나 공포로 인해 뻣뻣하게 굳어버린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고 다리는 천근만은 무거워져 마치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발목을 옥죄어오는 싸늘하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짐과 동시에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쉰 목소리가 그의 발밑에서 울려 퍼졌다. 이보시게 선비님, 내 억울해서 못 가네. 내 다리 좀 찾아주소. 소스라치게 놀란 선우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희미한 달빛에 비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창백한 손 하나가 자신의 발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있는 광경이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지만 선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는데 지금 여기서 정신을 놓아버리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황청일로 끌려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김선우다. 원한이 있다면 말로 할 것이지 어찌하여 산 사람의 앞길을 막느냐 라고 호통을 쳤으나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더욱 구슬퍼진 곡소리와 함께 주변의 숲이 기괴하게 뒤틀리는 소리뿐이었다. 주변의 고목들은 마치 살아있는 요괴처럼 가지를 비틀며 선우를 향해 손을 뻗는 듯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변해 그의 청각을 어지럽혔다. 발목을 잡은 소나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뼈가 으스러질 듯한 단 고통이 밀려왔고 선우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불현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를 간신히 지탱하게 만들었다. 선우야 부디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이 아비의 억울함을 밝혀다오. 너만이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피맺힌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자 선우의 눈빛의 두려움을 넘어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사실 선우가 이 야심한 시각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박달재를 홀로 넘고 있는 것은 무모한 용기 때문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가난과 절박함 때문이었다. 한때 조정의 영의정까지 지냈던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는 부친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한 후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흉가로 변해 잡초만 무성해졌고 구름처럼 몰려들던 문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선우와 병든 노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관비로 끌려갈 뻔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깊은 상월 오두막으로 숨어든 모자는 소립을 뜯어 죽을 쑤어 먹고 한겨울에는 솜이 다 빠져나간 호티불 한 장으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선우는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반딧불이를 모아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며 언젠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년의 세월을 와신상담하며 버텨왔던 것이다. 이번 과거 시험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기에 노잣돈 한 푼 없이 무작정 한양길에 오른 그는 주막에서 잠을 청할 돈을 아끼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야만 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만류, 리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인 이 마에 고갯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차가운 손길은 여전히 선우의 발목을 놓지 않은 채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선우는 보찜 속에 들어있는 낡은 서책을 가슴에 품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나 그 뜻마저 꺾인 것은 아니다. 네가 억울한 원혼이라면 내 기꺼이 그 사연을 들어줄 터이니 이리 흉한 모습으로 산 사람을 겁박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거라. 선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치자 기이하게도 발목을 조여오던 소나귀의 힘이 세으르르 풀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푸른빛은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는데 피로 얼룩진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공중에 붕 뜬 채 선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여인의 눈구멍에는 눈동자 대신 시꺼먼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나 선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 여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인은 선우의 기백에 다소 놀란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고갯마루에 홀로 선 선우와 그 앞에 떠있는 원혼의 모습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펼쳐졌다. 선우는 극심한 허기와 피로로 인해 눈앞이 가물거렸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임을 깨닫고 귀를 기울였다. 여인은 본래 이 고개 아래 마을에 살던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었으나 탐욕스러운 고을 수령의 눈에 띄어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도망치던 중 벼랑 끝에서 밀쳐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수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유기하고 여인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죽어서도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원한이 사무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고갯길을 떠돌며 지나는 행인들을 붙잡고 하소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에 놀라 기절하거나 도망치기 바빴고 개중에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며 여인을 쫓아내려 했으니 여인의 분노와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선우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는데 그것은 여인의 처지가 권력에 희생당한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힘없는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선우의 가슴속에서는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는 잠시 두려움을 잊고 여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그대의 사연이 참으로 딱하고 원통하오. 내 비록 지금은 힘없는 과객에 불과하나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주겠소.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고 내게 길을 터주시오. 선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원혼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듯했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텅 빈 눈으로 선우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공중에서 스르르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이 거치고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여인은 피 묻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선우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은 털이 다 빠지고 대나무대가 갈라진 낡은 붓 한 자루였다. 선비님의 말씀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드릴 것은 없고 생전에 제가 글을 배우고 싶어 몰래 주워 간직했던 붓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으나 선비님의 앞길에 요긴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그 붓을 받아들자 여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고갯길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손에 쥐어진 붓에서는 기이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꽁꽁 얼어붙었던 선우의 손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마자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와 선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뱃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핑 돌았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선우는 지팡이 삼아 짚고 있던 나뭇가지에 의지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밤새 걷고 또 걸어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고갯길을 완전히 내려올 수 있었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민가의 불빛을 발견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들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고 살아남은 자들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흙을 파먹고 있는 지옥도와 같은 모습이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목격한 선우는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다짐했다. 반드시 힘을 길러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꾸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겠노라고. 선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마을 어귀의 우물가로 다가가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곳에서 마주친 늙은 아낙네가 건넨 말 한마디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쭈쭈 젊은 선비가 꼴이 말이 아니구려. 한양 가는 길인 모양인데 지금 한양은 과거 시험 때문에 전국의 선비들이 몰려들어 인심이 흉흉하고 텃세가 심하다오. 특히 이번 시험관이 조대감이라던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더이다. 조대감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선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조대감 그는 바로 선우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자 철천지원수였던 것이다. 운명의 장난처럼 원수 가문의 수장이 시험관으로 있는 과거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선우는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품속에 있는 원혼이 건네준 낡은 붓을 꽉 움켜쥐며 눈을 번뜩였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고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복수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과거 응시가 아닌 목숨을 건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한 행군이 되어 한양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박달재의 험한 고개를 넘어선 김선우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가시밭길이었다. 품속에 간직한 붓 한 자루만이 유일한 온기가 되어 그의 얼어붙은 가슴을 덮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원통하게 죽어간 여인의 한과 염원이 서린 신물임을 선우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엄동설안의 날씨는 무명옷 한 벌로 버티는 선우의 살을 파고들었고 구멍난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눈물 같은 눈 녹은 물은 발가락을 동상으로 시커멓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허기는 뱃속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넘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만 선우는 길가에 도단한 마른 풀뿌리를 캐어 씹거나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어 마시며 짐승처럼 모질게 목숨을 이어갔다. 그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낡은 주막의 처마 밑이나 버려진 성황당에서 몸을 웅크린 채 쪽잠을 청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꿈속에는 목이 잘린 아버지의 형상과 박달재에서 만난 귀신의 피눈물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그를 깨우는 채찍질이 되었다.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로 접어들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탄식뿐이었다. 어느 날 선우가 당도한 고을 장터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을 사또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연다며
장사치들의 물건을 강제로 징발하고 백성들을 동원해 노역을 시키고 있는 현장이었다. 포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힘없는 노인을 걷어차고 안악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으며 쌀 몇 대박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가장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하고 있었다. 이놈들아, 이게 내 자식들 먹일 마지막 양식이다. 이걸 가져가면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는다. 처절한 절규가 하늘을 찔렀으나 비단 옷을 입고 가마 위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사또의 얼굴에는 비릿한 조소만이 감돌 뿐이었다. 선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그 순간 품속의 붓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의 가슴을 지저대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리는 원혼의 경고와도 같았다. 선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힘이 없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치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수면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소자가 무능하여 눈앞의 악행조차 막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듯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품속의 붓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를 위로하는 듯 했다. 선우는 붓을 꺼내어 거친 손길로 쓰다듬으며 맹세했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을 손에 쥐리라. 그래서 저 썩어빠진 탐관 오리들을 단죄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 붓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용인에 이르렀을 때 선우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중 꽤나 규모가 큰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근에서 이름난 부호의 집이었다. 대문 앞에는 과객을 환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기에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하인은 선우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양반댁 문을 두드려 우리 주인마님은 명문가 자제분이나 고관대장만 모시는 분이다.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은 소금을 뿌리며 선우를 내쫓으려 했고 그 소란에 대문 밖으로 나온 주인 영감 역시 코를 싸쥐며 혀를 찼다. 쯧쯧 요즘은 개나 소나 선비랍시고 돌아다니니 원 냄새나서 못쓰겠으니 저리 치워라. 그 모욕적인 언사는 선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꼬리표는 천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만드는 족쇄였고 세상의 인심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 하나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마을 어귀의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추위와 싸워야 했는데 살을 애는 강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였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붓을 꺼내어 흙바닥에 글씨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종이도 먹도 없었지만 마음속의 울분을 글자로 토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참을린 렌. 자를 쓰고 또 쓰며 마음을 다스리던 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푸른 안광이 번득이기 시작했다. 굶주린 늑대 무리가 냄새를 맡고 선우를 포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도망칠 곳도 싸울 무기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선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차가운 강물뿐이었다. 늑대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선우의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려는 찰나 선우가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붓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붓 끝에서 서슬 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검기, 잔키처럼 늑대의 미간을 향해 쏘아진 것이다. 깨갱,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그 기이한 기운에 압도된 나머지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붓을 내려다보았는데 붓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한 낡은 붓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방금 전 느꼈던 그 강력한 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빌려 늑대를 물리친 듯한 그 감각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은 박달재의 그 여인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선우는 전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귀신의 원혼이 깃든 붓,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선우를 수호하는 부적이자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이다. 이 기이한 경험은 선우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붓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밤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다. 그대의 비유에 감사하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대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소. 다시 날이 밝고 여정은 계속되었다. 한양까지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거리였다. 길 위에서 만나는 선비들의 행색은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화려해졌는데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걷고 있는 선우를 보며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던졌지만 선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지난 며칠간의 시련을 통해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고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기계가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도중에 만난 한 노인이 짐 보따리를 힘겹게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선우는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기꺼이 짐을 들어다 주기도 했다. 노인은 고마워하며 주먹밥 한 덩이를 건넸는데 그것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젊은이가 심성이 곱구만. 복 받을 게야. 부디 한양 가서 뜻을 이루시게. 노인의 따뜻한 덕담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선우의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과도 같았다. 선우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악한 관리와 매정한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선량한 백성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힘없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디어 남태령 고개를 넘어 멀리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선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웅장한 성문과 그 너머로 펼쳐진 수많은 기와집들의 물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구중궁궐의 위용은 시골 선비인 선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권력의 암투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성문 앞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과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선우는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붓으로, 총보다 더 무서운 글로써 권문세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선우는 품속의 붓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성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낡은 집신이 한양의 흙을 밟는 순간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열기가 선우를 덮쳤다. 화려한 옷차림의 양반들, 바쁘게 오가는 상인들, 그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기생들의 모습은 그가 살던 상월 마을과는 딴 세상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흑백처럼 느껴졌고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조대감의 저택이 있는 방향만이 붉은 핏빛으로 선명하게 들어왔다. 기다려라. 김선우가 왔다. 내 아버지가 흘린 피, 그리고 박달재의 원혼이 흘린 피, 그 모든 값을 치르게 해주마. 선우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거대한 도성 한양에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과거 시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챈 어둠의 세력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장난을 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막을 찾아 헤매던 선우의 등 뒤로 낯선 사내들의 은밀한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했으니 한양에서의 첫날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양의 거리는 화려함 뒤에 비수를 감춘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으니 시골 선비 김선우에게 도성의 첫인상은 경이로움보다는 뼈 아픈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남대문 시장통은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물산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으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선우가 차지할 자리는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는 양반네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백가죽이 등골에 달라붙은 선우의 초라한 행색은 더욱 비참하게 도드라질 뿐이었다. 주막마다 방 있음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으나 선우가 다가서기만 하면 주모들은 소금을 뿌리거나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재수옴 붓는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는데 이는 그의 남루한 옷차림 탓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 즉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알게 모르게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도성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갈 곳 잃은 선우는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운명의 장난처럼 기생집 천궁각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과거 시험을 앞둔 유생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와 가야금 선율은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다. 본래라면 자신 또한 저 자리에 앉아 당당히 글을 논하고 있어야 마땅했으나 지금은 담벼락 아래 쭈그려 앉아 찬바람을 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기구한 운명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그때 천궁각 대문이 활짝 열리며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무리의 선비들이 왁자지껄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바로 선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조대감의 외아들 조치수였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으나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조치수의 시선이 선우의 뒷모습에 꽂히고 말았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역적 김대감 댁 귀하신 도련님 아니시오 아니지. 이제는 멸문지화 당한 거러지. 신세인이 도련님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구먼. 조치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자 함께 있던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선우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선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조치수를 노려보았다. 길을 비키시오. 나는 그대들과 섞일 말이 없소. 선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조치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 보게 아직도 지가 정승 아들인 줄 아는 모양이네. 내놈 아비가 내 아버님의 발바닥을 핥으며 목숨을 구걸하다 비참하게 죽은 꼴을 잊었느냐. 그런 역적의 씨앗이 감히 과거를 보겠다고 기어 올라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조치수의 입에서 쏟아지는 폐륜적인 언사는 선우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선우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내 아버님을 모욕하지 마라. 간신배의 혓바닥으로 충신의 명예를 더럽힌 내 놈들이야말로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으나
조치수의 눈짓을 받은 건장한 하인들이 순식간에 선우를 덮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선우의 얼굴 위로 조치수의 가죽신이 짓눌러 왔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에게는 매가 약이지. 여봐라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저기 개천에 처박아 버려라. 감히 신성한 과거장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좋다. 조치수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시작되었고 선우는 빗발치는 매질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뎌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원수의 아들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이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선우는 품속에 있는 분만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가슴을 보호했는데 그때 기이하게도 붓에서 뿜어져 나온 미약한 전류가 그의 전신을 감싸며 고통을 덜어주었고 귓괴는 박달재의 귀신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죽으면 개죽음일 뿐. 반드시 살아서 복수하셔야 합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가 정신을 붙들게 했기에 선우는 끝내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치욕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하인들은 선우가 죽은 듯 미동도 하지 않자 침을 뱉고는 사라졌고 밤이 깊어서야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어두운 뒷골목으로 기어 들어갔다. 버려진 낡은 사당의 처마 밑에 쓰러지듯 누운 선우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몸서리쳤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치우수, 내 오늘 당한 이 치욕을 뼈에 새겨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내 놈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게 만들 것이다. 선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붓을 꺼내들었다. 달빛에 비친 붓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는데 마치 선우의 상처를 위로하듯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먹도 없고 종이도 없었지만 흙바닥에 새겨지는 한 획 한 획에는 그의 피와 눈물 그리고 도끼가 서려 있었다. 와신상담, 오신창단. 가시덤불 위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그 말처럼 오늘의 고통을 씹어삼켜 훗날의 걸음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선우가 경계의 눈빛으로 고개를 들자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으나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예리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노인은 쯧쯧쯧쯧 혀를 차더니 주머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선우 앞에 툭 던져주었다. 젊은 놈이 꼴이 말이 아니구먼. 산목숨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먹게. 선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으나 극심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밥을 허겁지겁 집어삼켰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는 선우에게 노인은 표주박에 담긴 물을 건네주며 흙바닥에 쓰인 글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호, 필체가 예사롭지 않구나. 뼈가 있고 살이 있으며 그 안에 칼이 숨겨져 있도다. 내 놈 과거를 보러 온 개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러 온 개냐 노인의 뜬금없는 질문에 선우는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글로써 세상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고자 왔을 뿐 사사로운 살육을 원치는 않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선우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글로 세상을 바로잡는다. 허황된 꿈이로다. 지금 조정은 썩은 내가 진동하고 글줄이나 읊는 놈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데 내 놈의 그 붓 한 자루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똥통에 빠진 구슬을 건지려다. 내 놈까지 똥물에 빠져 죽을 게 뻔하다. 노인의 독설에 선우는 발끈하여 반박했다. 똥통에 빠졌다 하여 구슬이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서라도
그 구슬을 건져내어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 힘이 미약하나 이 한 몸 던져 썩은 물을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선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자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법이구나. 허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터이니 맞춰보겠느냐. 만약 네가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내 이번 과거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귀한 것을 주마. 선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바닥에 원을 하나, 그리고는 그 안에 점을 하나 찍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늘이라 하기엔 작고 땅이라 하기엔 비어있으며 사람이라 하기엔 갇혀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갇힌 것을 꺼내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와 통치 철학을 묻는 심오한 질문이었다. 선우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박달재에서 만난 귀신의 한 고향 마을에서 본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한양거리에서 겪은 멸시와 조치수의 횡포.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눈을 뜬 선우는 붓을 들어 원 밖으로 선을 하나 길게 그어 막힌 곳을 터뜨렸다. 이 점은 백성의 마음, 민신이요 원은 그들을 가두는 그릇된 제도와 억압입니다. 백성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가두면 썩거나 넘쳐 흐르니 군주된 자는 마땅히 본물을 터주어 그 뜻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갇힌 것을 꺼내는 방법은 그릇을 깨거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막지 않고 바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우의 대답이 끝나자 노인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허허, 그릇을 깨지 않고 흐름을 튼다라. 내 놈의 기계가 실로 장하구나. 내 평생 수많은 선비를 보았으나 이토록 맑고 올곧은 눈을 가진 놈은 처음이다. 노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이것을 잘 간직해라. 똥통 속에서도 구슬을 알아볼 눈을 가진 이가 있을 터이니. 말을 마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선우가 황급히 일어나 어르신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라고 외쳤으나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늙은이일 뿐이다. 부디 그 붓을 놓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거라. 라는 말만을 남긴 채 바람처럼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군주민수 준조민쉐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는 뜻.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 글귀는 선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밤 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해졌다. 조치수의 모욕도 세상의 냉대도 더 이상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기이한 노인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어쩌면 하늘이 자신을 시험하고 돕기 위해 보낸 조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품속의 붓이 다시금 따뜻하게 달아오르며 내일 있을 과거 시험을 예비하는 듯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선우는 사당 앞 우물에서 차가운 물로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고 찢어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시골 선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폭풍우를 앞둔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님 그리고 박달재의 원혼이여 지켜보십시오. 내 오늘 붓 한 자루로 이 썩은 세상의 심장을 찌르고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선우는 붓을 솜에 깊숙이 넣고 과거 시험장에 있는 경복궁을 향해 비장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가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열한 음모와 기이한 현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거 시험장은 단순한 학문의 겨루기 장이 아닌 목숨을 건 주술과 권력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망의 과거시험 당일, 경복궁 근정전 앞들은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그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안의 칼바람이 광화문을 넘어 시험장 구석구석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얇은 홑겹 도포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가난한 선비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고 이따금 기침소리가 정적을 깰 뿐이었다. 김선우는 맨 뒤시얼 바람을 피할 곳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먹을 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제 노인이 준 구겨진 종이와 박달재 원원이 남긴 낡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것만이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반면 앞쪽 상석에 자리 잡은 조치수와 권문세가 자제들은 미리 준비해온 화로를 끼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승리가 이미 정해진 놀이판에 나온 구경꾼들 같아 보여 선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비릿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다. 드디어 궁궐 깊은 곳에서 우렁찬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지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고 시험관이 높이 내걸린 시제 시티 위에 가림막을 걷어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논정민지구여, 룬정민지구여. 말라 죽어가는 백성을 구제할 방도에 대해 논하라는 시제였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불리는 탐관 오리들이 득세하는 조정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자 모순처럼 느껴졌으나 선우에게는 이보다 더 절실하고 명확한 주제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를 확인한 조치수와 그 무리들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제히 붓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뒷돈을 써서 시제를 빼돌리고 대리인을 시켜 작성한 모범 답안을 소매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거침없이 답안을 베껴 쓰기 시작했고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선우의 초조함을 부채질했다. 선우 역시 마음을 다잡고 먹을 가려 했으나 벼루에 부어놓은 물이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꽁꽁 얼어붙어 버린 탓에 먹이 갈리지 않았다. 갈려 않았다. 다른 선비들은 화로의 온기로 물을 녹이거나 미리 갈아온 먹물을 사용했지만 가진 것 없는 선우에게는 입김으로 벼루를 녹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어도 얼음은 요지부동이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다. 손가락 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대로 백지 답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그때였다. 선우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려는 찰나 벼루 옆에 놓여있던 낡은 붓이 갑자기 붉은 빛을 내며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우가 놀라 붓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얼어붙은 혈관을 녹이고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었다. 놀랍게도 붓끝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는 벼루 위에 얼음을 순식간에 녹였을 뿐만 아니라 벼루에 담긴 물을 마치 갓 끓여낸 찬물처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선우는 이것이 박달자의 귀신이 보내는 마지막 응원임을 직감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려. 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붓을 먹물에 듬뿍 적셨다. 신기하게도 붓이 종기에 닿자마자 선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붓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듯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선우의 학식과 원혼의 한, 그리고 어젯밤 노인이 던져준 깨달음이 하나로 융합되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선우의 글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참혹한 민생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조정의 무능과 부패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백성은 무리요 임금은 배라 하였으나 지금의 물은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배는 탐욕의 짐을 너무 많이 실어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썩은 물을 정화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고 배를 구하려면 과도한 짐을 버려야 합니다.
붓끝에서는 서슬퍼런 검기. 젠키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종이 위에는 먹물이 아닌 선우의 피와 땀이 새겨지는 것 같았다. 주변의 선비들이 하나둘씩 붓을 멈추고 선우를 쳐다볼 정도로 그가 글을 쓰는 모습은 마치 접신한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신들린 듯한 광경이었다. 조치수 역시 기이한 기운을 느끼고 힐끔 뒤를 돌아보았으나 선우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흠칫 놀라며 다시 자신의 답안지로 시선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하늘은 선우의 편이었고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시험이 중반을 넘어서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기괴한 돌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일반적인 겨울바람이 아니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여인의 통곡 소리가 섞인 그야말로 원한서린 음풍, 인풍이었다. 바람은 정확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권문세가 자제들의 자리만을 골라 휩쓸었는데 조치수가 애지중지하며 베껴 쓰고 있던 답안지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치솟았고 미리 준비해온 커닝 페이퍼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그들의 부정행위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다. 아악 내 답안지 잡아라. 저거 잡아. 조치수와 그 무리들은 체면도 잊은 채 날아가는 종이를 잡으려 아귀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벼루가 엎어져 옷을 망치고 서로 엉켜 넘어지는 등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화로가 넘어지며 불씨가 흩날려 비단 도포에 불이 붙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는 자도 속출했다. 감독관들과 군졸들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몰아치는 돌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김선우의 자리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사방에서 책상이 뒤집히고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선우의 답안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꾹 눌러주고 있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흩날리는 불씨조차 그의 주위를 피해갔다. 선우는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한 문장을 써 내려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 하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티안 왕 후이슈 알부루. 전하 부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백성의 피울음을 들으소서.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붓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붓은 다시 평범한 대나무 붓으로 돌아왔다. 선우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붓을 내려놓았고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난장판이 된 시험장을 바라보았다. 조치수는 찢어진 답안지 조각을 부여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부정행위의 증거물들이 바람에 날려 감독관들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 경회로 누각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국왕이었다. 왕은 암행을 즐겨하며 민심을 살피는 성군이었으나 조정 대신들의 위세에 눌려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왕은 이번 과거 시험에 부정이 개입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친히 거동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현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돌풍, 예사바람이 아니다. 마치 하늘이 놓아여 간신배들을 벌하는 것 같지 않은가. 왕의 시선은 난장판 속에서 홀로 꼿꼿하게 앉아있는 초라한 선비 김선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주변에만 서려 있는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기운,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왕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내관은 들어라. 저기 저 끝에 앉아있는 선비의 답안지를 그 어떤 손도 타지 않게 하여 지금 즉시 과인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추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이 바람처럼 시험장으로 들이닥쳤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조치수와 그 무리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이건 모함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군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만 지르며 질질 끌려갔다. 선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답안지를 거들어 온 내관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종기를 바쳤다. 내관은 선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잠시 의아해했으나 답안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전하께서 친히 검토하실 것이니 잠시 대기하시오. 선우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박달자의 귀신의 한이 서린 바람이 멎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선우는 품속의 붓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잠시 후 근정전 안에서 왕이 선우의 답안지를 읽어 내려가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왕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했다. 글 속에 담긴 충심과 애민 정신,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은 조정의 그 어떤 대신들도 내놓지 못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내려놓으며 대신들을 향해 호통쳤다. 과인이 기다리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도다. 너희들은 그동안 눈과 귀를 막고 짐을 속여왔으나 하늘은 이토록 훌륭한 인재를 보내어 짐을 깨우치는구나. 왕은 즉시 선우를 편전으로 들라 명했다.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의 계단을 오르는 선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나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영웅의 당당한 행진이었다. 낡은 옷을 입었으나 그의 등 뒤로는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었으니 이제 바야흐로 몰락한 정승의 아들이 다시금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편전에 들어선 선우가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은 친히 자리에서 내려와 선우의 손을 잡았다. 흑투성이가 되고 동상으로 부르튼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왕은 물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전 영의정 김정호의 아들 김선우이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전하께 충성을 다하고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 왕은 김정호의 이름을 듣자 안타까움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올곧던 김정승의 아들이었구나. 내 그대의 아비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잠 못 이룬 날이 많았다. 과인이 늦었으나 이제라도 그대를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왕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선우의 가슴속에 맺혀 있던 10년 묵은 응어리를 녹여주었다. 이제 선우에게는 단순한 합격이 아닌 왕의 검이 되어 세상을 베어낼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원급제자 김선우 앞으로 나오라. 도승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근정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만조백관의 머리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어좌에 앉은 임금은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 흑투성이 집신을 신은 채 엎드려 있는 선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리 위에는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에가 벗겨지고 어사와 유시화가 꽂힌 사모간대가 씌워졌다. 임금은 허리춤에서 마파의 마파이를 꺼내어 선우의 손에 쥐어주며 비장한 어조로 하명했다. 그대는 오늘부터 과인의 눈과 귀가 되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암행 어사가 되라. 내 그대에게 생사여탈의 권한을 줄 것이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를 척결하여 그대의 아비와 같은 억울한 희생양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받아드니 그 묵직한 무게감은 단순히 쇠붙이의 무게가 아니라 조선팔도 백성들의 목숨과 한이 담긴 청은망은의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전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겠나이다. 선우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마패 위로 뚝뚝 떨어져 번졌다. 금이환양 진이관샹.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나 선우의 귀향길은 화려한 행렬 대신 허름한 무명옷과 삿갓으로 위장한 은밀한 잠행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늙은 노모가 기다리는 오두막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멸망시킨 원흉 조대감의 본거지인 충청 가명이었다. 과거 시험장에서 아들 조치수가 압송된 후 조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아들을 빼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악랄하게 백성들을 수탈하여 뇌물을 마련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선우가 충청도 땅에 들어서자마자 목격한 참상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했고 관아 앞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매를 맞고 쫓겨난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애구구, 쌀 한 톨 없는 집에 세금을 내라니. 차라리 죽여라 이놈들아. 한 노인이 관아의 포졸에게 질질 끌려가며 절규하는 모습을 본 선우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품속의 붓을 만지작거렸다. 붓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미세하게 떨리며 조대감의 관아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조대감의 관아 안채에서는 호화로운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들의 석방을 위해 한양의 고관들에게 보낼 뇌물을 점검하고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 단속을 하는 자리였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빈민가까지 흘러나왔고 이는 굶주린 백성들의 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선우는 거짓골을 한 채 연회장 구석진 담벼락 개구멍으로 잠입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과 비단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상석에 앉은 조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허, 걱정들 마시오. 내 아들이 잠시 실수를 했으나 한양에 줄을 대어 놓았으니 곧 풀려날 것이오. 그러니 자네들은 군말 말고 곡식이나 더 걷어오게. 조대감의 거만한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선우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고 단전에서 끌어올린 사자후를 토해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연회장을 강타했다. 암행어사라고 술잔을 들고 있던 조대감의 손이 얼어붙었고 흥청망청하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역적 조가놈을 포박하라. 미리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들이닥치며 몽둥이를 휘둘렀고 도망치려던 아전들과 유지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였다.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조대감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삿갓을 벗어던지고 서슬 퍼런 눈빛을 빛내고 있는 김선우였다. 네, 내 놈은. 조대감은 선우의 얼굴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죽은 김정호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다가갔다. 조대감 10년 만이오. 내 아버님의 목을 베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그날을 기억하시오. 내 오늘 그 피의 값을 받으러 왔소.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으며 비굴하게 손을 비빗다. 사 살려주게 내 가진 재산을 다 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선우는 조대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품속의 붓을 꺼내어 허공을 향해 그었다. 그러자 붓끝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조대감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 밑의 비밀 공간을 비추었고 그곳에서는 조대감이 역모를 꾀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던 비밀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더러운 장부가 내 놈의 죄를 증명할 것이다 여봐라. 이 역적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어라. 선우의 추상 같은 명령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조대감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끌려갔다. 관아 마당에는 횃불이 밝게 타올랐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선우는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드디어 원수를 갚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의 눈물 젖은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모든 뒷수습을 마친 선우는 지체 없이 발길을 돌려 박달재로 향했다. 그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은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찾은 박달자의 고갯길은 여전히 험하고 음산했으나 선우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다. 그는 고개정상 처음 귀신을 만났던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다. 따뜻한 쌀밥과 맑은 술 그리고 고기 산적을 올리고 향을 피우자 자욱한 영희 속에서 익숙한 찬바람이 불어왔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붓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다. 그대의 도움으로 저는 뜻을 이루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대의 억울함을 관에 알렸고 그대를 죽인 전임 사또의 무덤을 파헤쳐 부간 참시하였으며 그대의 가족들에게는 넉넉한 전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부디 이승에서의 한을 모두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선우의 충문이 끝나자 붓이 허공으로 떠오르며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흉측한 몰골이 아닌 생전에 곱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한 여인의 영혼이 나타났다. 여인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선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 뒤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비님, 아니 어사나리 참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칠흑 같던 제 마음의 감옥이 무너지고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어른이 되소서. 여인의 영혼은 붓과 함께 서서히 빛의 입자가 되어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선우가 빈손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 신기했던 붓은 한 줌의 하얀 재로 변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의로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우는 빈 하늘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다. 박달재를 내려온 선우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상골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낡은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낀 노모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 관복을 입고 마패를 찬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우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선우는 달려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품에 안기며 오열했다. 어머니 불효자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다. 다음 날 임금의 교지가 내려와 선우의 옛집이 복원되고 빼앗겼던 전답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김정호에게는 충문, 종문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잔치를 벌였고 선우의 집 대문에는 다시 문객들이 줄을 이었으나 선우는 거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세월이 흘러 김선우는 조정의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그는 결코 비단옷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품속에 낡은 붓 한 자루, 비록 그 신비한 붓은 사라졌으나 그 모양을 본떠 만든 나무 붓들을 지니고 다니며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박달재의 추운 밤과 배고팠던 시절,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을 상기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임금보다 먼저 밥상을 물리고 하늘의 비를 빌었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하늘이 내린 재상이라 칭송했다. 또한 그는 전국에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지내게 하여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고통까지도 보듬어 안는 정치를 펼쳤다. 어느 늦은 가을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선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박달재에서 불어오던 것과 비슷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방 안은 촛불의 온기로 따스했다. 그는 붓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세상의 권력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재물은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측은지심 인지시인에서 나오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귀신조차 감동시킨다. 이것이 내가 겪은 기이한 일들의 끝이자 후세에 남기는 유일한 진실이다. 붓을 내려놓은 선우의 입게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자유로워 보였다. 몰락한 정승의 아들로 태어나 귀신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구한 김선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의 야담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두운 세상에 등불 같은 희망을 비추고 있다.